반갑습니까? 예, 제가 가면을 이제 쓴 이유는요, 저희 이제 초상권을 여러분들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예, 아무데나 제 동영상을 퍼서 나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전과 윤리 과목은요, 이제 강독, 주요 고전들을 이제 강독함으로써 진행을 할 건데요. 예, 첫 번째 우리가 할 그 고전은요, 칸트라는 철학자, 칸트라는 철학자의 윤리 혹은 도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리 형이상학의 정토라는 칸트의 윤리학 저서를 이제 가지고 강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 형이상학 정초를 준비하신 분들은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선 나름대로 발표문을 만들어 가지고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발표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칸트의 이론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 고전들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찍는 이유는요, 그런 칸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지루할 수 있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칸트라는 철학자에게 철학은 여러분들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칸트 생애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요. 우선 칸트가 철학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제 칸트에 대한 수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서양 철학은 특히 이제 소크라테스로부터 이어지는 여러분들 이성주의적인 전통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로부터 이어지는 이성주의 철학의 전통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피스트부터 이어지는 경험주의적인 전통이 있는 거 아시죠? 소피스트는 경험주의 전통이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주의적인 전통의 철학자들은 어떤 겁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지식,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성을 통해서 이 세계에 대한 확실한 지식, 진리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성의 능력들을 중시하는 철학적인 전통을 이성주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경험주의적인 전통은 어떻습니까? 이 세계에 대한 확실한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성이 아니라 우선 감각 경험으로부터 우리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을 해야지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경험주의적인 전통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성주의적 전통과 경험주의적인 전통이 서로 서양 철학사 쪽에서 논쟁을 했었죠.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칸트는 어느 전통에 속하느냐? 이제 칸트는 이성주의적인 전통에 속합니다. 예. 하지만 칸트는요, 이런 경험주의, 감각적인 경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경험도 얘는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는 이 칸트라는 철학자는 어떤 거냐? 이런 이성주의와 경험주의를 종합해서 발전시킨 철학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얘기한다면 집대성한 철학자라고 평가합니다. 이성주의적인 전통과 경험주의적인 전통을 집대성한 철학자, 그것이 바로 칸트다. 이런 식으로 철학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알아야 될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칸트는요, 의무론적인 윤리설. 의무론적인 윤리설의 대표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무론적인 윤리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도덕을 지키는 거, 도덕을 준수하는 것은 뭡니까?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무론적인 윤리설에서는 이 도덕을 준수하는 것을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는 도덕 법칙을 우리가 지키는 것, 그것을 의무라고 하는 그런 의무론적인 윤리설의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칸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할 거는 이제 우리가 칸트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바라봤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칸트는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봤는가, 이게 이제 칸트 이론에서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칸트는 다른 동물과 식물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인간도 이 자연계에 속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자연에 속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속하면 뭐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먹을 거 안 먹으면, 그리고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이건 기본적인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다른 동물과 식물과 마찬가지로 이런 자연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삶을 사냐?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배고프면 먹고 싶어하고, 목마르면 싸고 싶어하고, 피곤하면 자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떤 본능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자연적인 존재다. 이런 측면들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칸트는 한편으로는 단순히 인간이 이렇게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연적인 존재로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과 달리, 다른 동물과 식물과 달리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성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능력. 그래서 칸트는 이런 이성이라는 능력을 통해서 인간은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인간이 지켜야 되는 도덕 법칙을 수립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칸트의 독특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켜야 되는 도덕 법칙이라는 것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 스스로 지켜야 되는 도덕 법칙을 수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 도덕 법칙을 수립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은 일어나지 않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또 다른 능력을 제시하는데 그 능력이 어떤 거냐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런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제정한 그러한 도덕 법칙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존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동물과 식물과 다르게 인간은 어떤 거냐? 이성으로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자유의지로 그 수립한 도덕적인 법칙에 맞는 행동을 선택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냐? 도덕적인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존재로 볼 뿐만 아니라 내가 행동해야 되는 것, 내가 행동의 방향을 내 스스로 정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자율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율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식물에 비해서 귀중한 존재, 존엄한 존재라고 칸트는 규정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칸트의 인간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이성을 통해서 내가 지켜야 되는 도덕 법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도덕적 존재이자 자율적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고 본 것이 이제 칸트의 인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칸트가 얘기한 인간이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그 도덕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요. 네, 도덕 법칙. 칸트의 용어입니다. 칸트는 기본적으로 도덕을 그냥 도덕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도덕 법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는 기본적으로 이 도덕 법칙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도덕 법칙을 인간 스스로 정할 수가 있는데 이 도덕 법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원,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명령의 형태로 제시가 되죠. 대표적인 도덕 뭐가 있습니까? 예,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이런 식으로 뭐뭐 하라, 뭐뭐 하라라고 얘기하는 명령으로 제시가 되는 것이 도덕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도덕은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명령이라는 것들은 칸트가 봤었을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명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언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겠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해라. 뭐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질러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제 칸트는요, 이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명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령.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대표적인 도덕 예를 들어봅시다. 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령, 어떤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는 형태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도덕을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요, 그 명령이라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가언 명령이라는 거고, 하나는 정언 명령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언 명령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것들 대표적인 가언 명령입니다. 뭡니까? 어떤 행동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죠. 이건 뭡니까?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가언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되는 명령을 가리켜서 우리가 가언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언 명령을 우리가 조건부 명령이다. 조건부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한 그 명령을 지켜야 되겠죠? 명령을 따라야 되겠죠? 근데 내가 성공하기 싫으면 뭐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한 조건 혹은 목적 이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되는 어떤 행동이 제시되는 명령을 가리켜서 가언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언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도덕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 근데 칸트가 봤었을 때 도덕은 인간의 어떤 행복이나 성공이나 이것을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도덕 법칙이라는 것은 가언 명령이 아니라 정언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정언 명령이라는 어떤 거예요? 무조건적 명령이에요. 무조건적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적 명령. 그러면 정언 명령의 대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살인하지 마라. 뭐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정언 명령이죠. 근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뭡니까? 이거는 어떤 행동을 명령을 했지만 그 명령을 통해서 이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목적들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되는 명령이 가언 명령인데 정언 명령을 보세요. 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목적이 제시되지 않아요? 제시되지 않죠? 그냥 하라고, 그냥 반드시 하라고 제시되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정언 명령이라는 거는 이 행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를 이루냐, 뭐 행복을 이룰 수 있냐, 성공을 이룰 수 있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라고 제시되는 명령을 가리켜서 정언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칸트가 봤었을 때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게 그 자체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옳기 때문에 제시되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명령이다. 그래서 칸트는 정언 명령을 도덕법칙, 도덕법칙을 정언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을 지키는 것. 그런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것은 뭐냐? 칸트가 봤었을 때. 당연히 도덕 법칙이란 건 정언 명령이라고 얘기했죠? 다시 말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명령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 법칙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선택의 문제예요?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의 문제예요? 네,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언 명령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도덕이라는 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을 지키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고 싶으면 도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루기 싫으면 도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을 가언 명령으로 본다라면 도덕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도덕을 지키는 겁니다. 도덕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겠죠. 그런데 칸트 말대로 도덕 법칙을 정언 명령,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명령으로 규정한 순간 도덕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를 우리가 무슨 윤리설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무론적 윤리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도덕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칸트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도덕 법칙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인간이 어떠한 행동의 원칙을 정했어요. 그 행동의 원칙을 정했다고 해서 모두 도덕 법칙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칸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겁니까?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도덕 법칙이 되기 위해서 충족해야 되는 형식적인 기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이 바로 뭐냐? 준칙입니다. 그러니까 준칙이라는 건 쉬워요. 개인이 정한 행동의 원칙, 내가 정한 행동의 원칙이 준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정한 행동의 준칙, 그 준칙이 모두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준칙이 도덕 법칙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칸트는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성의 원리입니다. 인격성의 원리. 이 두 가지 기준들을 충족했었을 때 내 준칙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를 설명할게요.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 이제 칸트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보편적인 입법 원리가 되도록 행동해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는 뭐라고요?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인 입법 원리가 되도록 행동해라. 이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할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 준칙이, 내가 정한 준칙이 뭡니까? 보편적인 입법 원리. 그러니까 보편적인 입법 원리,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라는 건 어떤 거냐? 내가 정한 행동의 원칙, 준칙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타당성, 보편 타당성을 지녔을 때 그 준칙은 뭐가 될 수 있다?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내가 정한 준칙, 그러니까 내가 정한 행동의 원칙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준칙을 옳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니까 보편화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에 그것은 뭐가 될 수 있다?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이라 수업 시간에 막 자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나름대로 행동 원칙을 정했어요.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은 체벌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행동의 원칙을 정했다고 봅시다. 그럼 그것이 우리가 도덕 법칙인지 아닌지 우리가 검토해 볼게요. 예. 그럼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봅시다. 예. 이거 보편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론 아이들 힘들게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요.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을 때려야 한다라는 그거 옳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또 하나의 준칙을 정했어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한다라는 준칙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보편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은 보편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인격성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인격성의 원리라는 건 어떤 거냐?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단순히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되어야 이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너 자신을 다른 사람,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단순히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되어야. 이 소리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내 이익이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는 준칙이어서는 안 되고, 내가 정한 준칙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는 준칙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를 위해서, 혹은 뭐 이것을 더 쉽게 풀이하면 그 사람을 존엄하게 대우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준칙일 경우 그것은 도덕법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정한 준칙이 어떤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를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을 존엄하게 대우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준칙일 경우 그것은 도덕법칙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인격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었던 걸 한번 봅시다. 예. 그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체벌해야 한다 라는 어떤 준칙을 정했다고 봅시다. 그건 인격성의 원리를 충족합니까? 충족하지 않습니까? 충족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선생이 나를 위한 거죠. 선생이 나를 위한 거지 학생 그 자체를 위해서 제시되는 명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격성의 원리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까 얘기했었던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준칙은요, 인격성의 원리를 충족합니까? 충족하죠. 어려운 사람을 왜 도와야 됩니까?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유는 뭡니까? 어려운 사람 그 자체를 위해서 제시되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을 존엄한 존재로서 대우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준칙은 인격성의 원리를 충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예. 내가 정한 행동의 준칙, 다 도덕법칙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한 준칙이 도덕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와 인격성의 원리였어요.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는 어떤 겁니까? 내가 정한 준칙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 그 준칙은 도덕법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격성의 원리는 뭐였습니까? 내가 정한 준칙이 어떤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혹은 그 존재를 존엄한 존재로서 대우하기 위해서 제시된 준칙일 경우 그것은 도덕법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칸트는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와 인격성의 원리를 충족하는 준칙만이 도덕법칙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도덕법칙의 형식적 기준까지 우리가 수업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했었던 걸 복습해보면 그 도덕법칙이라는 건 누가 정한다고 했습니까? 인간 이성 스스로, 이성이 도덕법칙을 수립한다고 했죠. 근데 그 얘기를 했었죠. 인간이 그럼 내 스스로 정한 것이 모두 다 도덕법칙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했었죠. 하나 어떤 거였습니까?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였죠. 그러니까 내가 정한 행동의 원칙, 그 준칙이라는 것들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때 그것은, 그 준칙은 법칙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뭐를 얘기를 했었습니까? 인격성의 원리를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준칙이 상대방을 내 이익이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그 자체를 위해, 그 상대방을 존엄하게 대우하기 위해서 정한 행동의 원칙일 경우에는 그것은 뭐가 될 수 있다? 도덕법칙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
이제 도덕 법칙을 정했습니다. 그럼 도덕 법칙을 정했고 그 도덕 법칙과 일치되는 행동을 하거나 도덕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면 모두 다 도덕적 행동이 될 수 있을까요? 칸트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 법칙과 일치되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도덕적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막 좀 약간 비교육적이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 친구가 좀 막 죽이고 싶습니다. 근데 죽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도덕 법칙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손학수는 지금 그 친구를 죽이지 않았으니까 도덕 법칙과 일치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손학수의 행동을 도덕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칸트는 단순히 내 행동이 도덕 법칙과 일치된다고 해서 도덕적인 행동으로 그것을 평가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이 도덕적인 행동인지 비도덕적인 행동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칸트는 어떤 행동이 도덕적 행동인지 비도덕적인 행동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행동의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왔었을 때는 행동 그 자체만을 가지고선 그 행동이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인지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럼 뭘 가지고 평가할 거냐? 우리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은 뭡니까?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기에 대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기를 가지고선 그 행동이 도덕적 행동인지 비도덕적인 행동인지 평가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이 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선한 동기였어요. 그러니까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을 어떤 행동으로 평가해야 된다? 도덕적인 행동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동 그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고 그 동기가 선한 동기에 따라서 그 행동이 이루어졌을 때 그 행동을 도덕적인 행동으로 평가하라는 겁니다. 예. 반면에 선하지 않은 동기, 선하지 않는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 행동은 도덕적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평가할 수 없을까요? 평가할 수 없죠. 이것은 선하지 않은 동기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은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는 칸트는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행동의 동기를 우리가 가지고선 그 행동이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좋은 결과가 아니라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죠. 그리고 반면에 내가 선하지 않는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칸트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이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평가할 때는 그 행동의 동기만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낳는 결과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던 나쁜 결과를 가져다 주던 상관없이 그 행동은 도덕적인 행동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의 윤리설을 우리가 의무론적 윤리설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행동의 동기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측면에서 동기주의 윤리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알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를 살펴봐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선한 동기, 칸트가 생각하는 선한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칸트가 생각하는 선한 동기를 칸트 용어로 설명을 하면 그것을 선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의지는 뭐냐? 예, 설명을 할게요. 쓰기는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입으로 설명할게요. 선의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까 도덕법칙이죠. 인간 스스로 이성으로 도덕법칙을 세운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세운 도덕법칙을 존경해서 그것을 의무로서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칙을 존경해서 그것을 의무로서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리켜서 선의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과 비슷한 말이 뭐 있을까요? 바로 의무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의무라고 생각하고 의무로서 실천했을 때 이것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의무감에 따라서 그 도덕법칙을 의무로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선의지에 따라 행동을 했었을 때 그 행동을 도덕적인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선하지 않는 동기의 예를 들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 근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뭡니까?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선한 동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왜? 칸트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그건 의무감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의지에 따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칸트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연적 경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연적 경향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 경향성이라는 거는 욕구입니다. 욕구고. 그럼 자연적 욕구인데, 칸트가 생각하는 그런 자연적 욕구는 어떤 거냐?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동물이니까 뭐를 추구합니까? 이익을 추구하죠. 이익이나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쾌락이나 어떤 행복일 수 있겠죠. 행복을 추구하고 이게 반대로 뭡니까? 손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고통이죠?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뭡니까? 불행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통 여러분들 추구합니까? 아니죠? 손해나 고통, 불행은 피하려고 하죠? 예,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연적 경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이익이나 쾌락이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도덕적 행동, 도덕과 일치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방금 얘기했듯이 상을 받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그건 어떤 겁니까? 상을 받아가지고 상을 받아서 뭡니까? 내 이익이잖아요. 내 이익이나 쾌락,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도덕과 일치된 행동을 한 거죠. 이런 경우가 바로 뭡니까?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서 한 행동이에요. 이런 자연적 경향성에 따른 행동은 뭡니까? 칸트가 봤었을 때 그 행동이 도덕과 일치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동은 어떤 거야? 도덕적 행동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얘기를 했죠. 나는 감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사람을 죽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감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죠. 그 뭡니까? 내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도덕과 일치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맞죠? 도덕을 의무로서 실천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겁니까? 도덕적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적 경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 경향성은 선한 동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하지 않는 동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선하지 않는 동기를 예를 들어보면 뭡니까? 동정심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동정심. 이거는 여러분들 약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수원역을 걷다가 홈리스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홈리스 분들이 되게 초라한 옷을 입고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딱 보고서 불쌍하고 안타까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돈을 주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동이잖아요. 그 행동 그 자체는 어떤 겁니까? 도덕 법칙과 일치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겁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고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한 행동이죠. 그래서 칸트가 봤었을 때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동기는 뭡니까? 선의지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동정심에 따라서 한 행동도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겠지만 칸트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행복을 고려하거나 그러니까 행복을 고려하고 도덕과 일치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도덕적 행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의 윤리학의 특징은 도덕과 행복을 분리시킨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과 일치되는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가 행복이나 이익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 행동을 도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행동, 그러니까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 안타까워서 도와주는 거, 이런 동정심에 따른 행동도 도덕적인 행동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칸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오로지 도덕 법칙을 의무로서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 선의지에 따라서 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만 도덕적인 행동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게 칸트의 윤리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뭡니까? 수원천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원천에서 어떤 아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허우적대고 help me, 미국 갔다 왔나봐요. 영어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구조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그걸 딱 보고서 딱 그 애가 보니까 재벌 총수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쟤를 구하면 재벌 총수로부터 보상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 애를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애 살아가지고 그 애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애의 어떤 가족인 그 재벌가 가족들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 A라는 사람도 그 재벌 총수로부터 보상비를 받아서 행복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의 행동을 칸트적으로 평가를 해봅시다. 도덕적인 행동인지 비도덕적인 행동인지. 평가했죠. 칸트적인 입장에서 도덕적인 행동일까요? 비도덕적인 행동일까요?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행동 그 자체를 가지고선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선의지에 따른 행동인지를 살펴봐서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은 도덕 법칙과 일치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 뭡니까?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거죠. 이익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것을 칸트적인 용어로 뭐?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겁니다. 이런 행동. 칸트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뭡니까? 선한 동기예요? 선한 동기 아니에요? 선한 동기 아니죠. 예.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좋았잖아요. 저기 A도 행복하고 재벌 총수도 모두가 행복했어요. 근데 결과를 따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칸트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도덕적인 행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B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B는 이제 뭡니까? 서호천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재벌 총수의 증손자가 또 물에 빠졌네. 그래서 뭡니까? 이 B라는 친구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것은 의무야. 나는 이 의무를 실천해야 되겠어. 이러한 동기로 그 애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영 실력이 미숙해서 그 애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두가 나도 못 구해서 슬펐고요. 그 재벌 가족도 슬펐습니다. 결과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습니다. 이 B의 행동을 칸트적으로 평가해 봅시다. 도덕적인 행동일까요? 비도덕적인 행동일까요? 칸트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도덕적인 행동입니까?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입니까? 칸트 뭐라고 했어요? 결과 고려하라고 했어요? 결과는 나빴어요. 근데 이 B는 뭡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 못하는 수영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애를 구하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선의지에 따른 행동을 한 거죠. 칸트가 봤었을 때는 결과는 나빴지만 그 동기가 선의지에 따른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 B의 행동을 도덕적인 행동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칸트는 어떤 행동이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평가하는 데 있어서 행동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행동의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이 동기가 뭐였을 때 선의지, 다시 말해서 도덕을 의무로서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무감, 이런 의무감에 따라서 행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상관없이 도덕적인 행동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 칸트의 윤리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칸트는 도덕적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중시했다는 측면에서 무슨 윤리설을 불린다? 동기주의 윤리설이라고 불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칸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칸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 이상적인 인간은 어떤 걸까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칸트는 내 이성으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 도덕 법칙을 선의지, 도덕 법칙을 의무로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선의지에 따라서 도덕 법칙을 지키는 인간, 이런 인간을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 법칙을 세우고 내가 세운 도덕 법칙을 선의지에 따라서 의무로서 실천하려고 하는 인간, 이런 인간이 이상적인 도덕적 인간이다. 그리고
그런 이상적인 도덕적 인간들로 이루어지는 사회, 나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적의 왕국. 그러니까 목적의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 칸트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목적의 왕국은 모든 사람이 도덕 법칙의 군주이자 도덕 법칙의 신민인 사회가 목적의 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의 왕국,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군주라고 얘기하는 거 옛날에 이제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킬 도덕 법칙을 스스로 수립한다라는 측면에서 도덕 법칙의 군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민은 백성이죠. 백성 뭐 해야 돼요? 왕의 명령에 따라야 되죠? 그래서 내가 세운 도덕 법칙을 의무로서 따르는 그런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덕 법칙의 신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세운 도덕 법칙을 의무로서 실천하려고 하는 자율적이고 도덕적인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 그것이 바로 목적의 왕국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리켜서 칸트의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다, 이상적인 국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의 윤리학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라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선의지. 그래서 칸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나 이 세상 밖에서 가장 선한 것은 선의지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그 선의지는 뭡니까? 내가 세운 도덕 법칙을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무로서 실천하려고 하는 동기, 의지. 그것이 바로 선의지고 이런 선의지를 동반해서 이루어진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적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칸트 윤리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칸트의 우리가 윤리학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집중해서 수업 들으시고 이 수업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한 내용들이 있죠. 이런 필기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필기를 하셔서 여러분들 과제로 제출을 하면 이 제출한 과제를 가지고선 출결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바이.